제가 우리 이 주제를 관련해서 이렇게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이런 제안은 처음 받아봤거든요. 제가 강연을 여러 번 많이 해봤고 우리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연구소에 들어오기 전에도 많은 이렇게 관련된 강연을 많이 했지만 이 부분을 콕 찍어서 이야기하신 분은 거의 없었거든요. 강연을 해달라는 게.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국의 근대사의 종점이면서 현대사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불행해서 전쟁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분단 국가로 왔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의 국사 교과서, 역사 교과서 또 언론을 통해서나 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역사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흡수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강연한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강연한 내용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이쪽 관련돼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년 후반기 때 책으로 나갑니다. 그때 그런데 마침 이 주제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너무 아주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재미있게 한번 강연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 강연은 여러분들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쪽 관련된 역사에 대한 그 선입견 편견을 가감하게 벗어 던져라. 그 껍질을 벗겨라 이 말이죠.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배웠던 이 역사 교육이라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군사 정권 하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역사 관련 게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왜곡되거나 잘못 오인되거나 해석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큼 이 시간만큼은 좀 백지 상태에서 편견 없이 저는 이 역사 국제 관계사 쪽으로 하시면서 이 사실관계는 굉장히 크로스 체크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다섯 여섯 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에서 나온 것을 크로스 체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사실관계 측면이나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그 해석과 인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정원식이라는 박사의 이름을 걸고 이것에 대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죠. 그런 저 박사의 관점은 저렇구나. 왜냐 학술이라는 것은 다양성이거든요. 근데 그 다양성이 결여되면 그건 안 되는데 하여튼간에 오늘 이 강연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표준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강연이 되도록 여러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대중 강연이다 보니까 쉽게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네, 중간에 뭐 이렇게 조금 귀에 거슬리거나 실례되는 어떤 그런 것이 혹시나 있다 하더라도 높은 아량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죠? 달립니다. 네, 네, 예. 준비됐습니다. 우선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1차 세계 대전에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서 영국이 패권 국가였죠. 영국이 패권 국가였는데 이게 1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그 영국이 가지고 있던 그 패권이 전 세계에 대한 지배력이 미국으로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실은요, 국제 정치에서 말이죠. 패권 국가가 있고 그 패권국에 도전하는 국가가 있을 경우는 항상 이게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전 세계에 대한 지배력, 통치력이 넘어갈 때 평화적으로 넘어갔어요. 이 굉장한 국제 정치에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2차 세계 대전에 미국이 실질적인 모든 힘을 주게 됩니다. 자, 미국은요 전선이 두 개였었어요. 하나는 저쪽 유럽, 하나는 태평양. 이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고서는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양쪽을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요. 자, 미국이 그러한 강력한 산업 능력, 자원, 인력 여러 가지가 세계 패권국으로서 이상을 가질 만한 그런 모든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는 국가가 이제 미국이었어요. 그 당시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 근데 미국이 말이죠.
이제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을 하죠. 1941년 12월 8일 날 아침 8시 30분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그동안 방관자 입장에 있었어요. 바이스탠더 입장에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니까 어떻게 돼요? 약 3,800명이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가 있던 그 진주만에 수병이나 뭐 이게 각종 최첨단 군함들이 침몰을 해요. 그래서 3,800여 명이 물속에 수장돼 있는데 지금도 그 수장돼 있어요. 지금도 진주만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뭐 실감나게 다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자, 미국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 참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이후부터 1942년 이후부터 이제 일본하고 태평양에서 태평양의 그 남태평양의 여러 섬들 가지고 이제 그 전투를 하게 되죠. 해전을 하게 되는데 미국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미국의 우세하게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전승 상황이. 자,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유럽과 태평양을 양쪽 두 개의 전선에서 어떻게 전쟁을 잘 수행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군사 전략적인 측면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를 어떻게 전후 국제 질서를 새롭게 재편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미 국무성, 미 전쟁성, 여기서 하나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것은 국방부, 미국 국방부라는 것은 2차 세계전이 끝나고 나서 47년 이후에 생겨났지 그 이후에는 국방부란 명칭이 없어요. 국무부하고 육군부, 그다음에 해군부, 이렇게 3부 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이게 나중에 국방부로 이제 바뀝니다만은 그 당시 때 이 주요 군사 전략을 담당했던 것들은 어떻게 하면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당면 현안에 있는 그런 전투 수행과 이제 미국의 대전략가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패권을 쥐게 될 텐데 그럼 이걸 어떻게 패권을 구축할 것이냐라고 이 미국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폈느냐. 중요한 것은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한반도에게, 우리 한국 조선인들에게, 한반도인들에게는 종전 후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미국은 종전 후에 어떠한 대그랜드 스트레지 국가 내셔널 스트레지를 샀냐면, 국가 대전략을 삼았냐면 쉽게 말해서 봉건 체제, 글로벌 봉건 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략을 펴니다. 그 봉건 체제가 뭐냐? 쉽게 말해서 천자가 있어요. 천자 국가, 황제가 있고 황제 국가가 있고 황제국이 있으면 그 밑에 군소 제후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주나라 때 봉건 국가가 등장했거든요. 그때 주나라의 황제가 천자고 그 밑에 7개, 8개가 제후국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봉건 체제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봉건 체제가 서양의 봉건 체제, 중세시대 봉건 체제하고 주나라 때 봉건 체제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에도 막부 시대 때 봉건 체제가 그런 특징을 갖추고 있는 그 정치 체제죠. 자, 미국은요, 내가 봉건 체제를 구축하겠다라고 표방한 건 아니고 미국이 어떻게 이 전후 질서, 세계 질서를 재편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의 그 특징이 봉건 체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되냐요. 미국이 제일 위에 있어요. 힘이 센 국가니까. 그 밑에는 힘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다 힘이 약해졌어요. 힘이 다 빠져서 소진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미국의 소위 말해서 시다발이 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 이 나라가 미국의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국가예요. 이게 제휴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미국은 천자국가예요. 봉건체, 글로벌 봉건체제 시스템이라 이 말이에요. 미국이 구상했던 게. 자,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이러한 이 봉건체제적인 국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 행동 강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뭐냐?
바로 신탁 통치였습니다. 전후 국제 질서에 있어서 미국의 패권, 천자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느냐? 바로 구체적인 전술적인 행동으로서, 행동 강령으로서 바로 뭐였냐? 신탁 통치라는 제도를 미국이 1942년부터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라는 것에 이제 이론적 배경을 딱 오지만요. 그것까지는 뭐 이렇게 설명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미국이 신탁 통치안을 가지고 제후국들, 영국이나 소련한테 계속해서 중국이나 자기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먹혀 들어가요. 그러나 한반도에서만큼은 그것이 결국은 좌절이 됩니다. 이게 불행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신탁 통치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과거 7, 80년대 군사정권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교과서에서. 신탁 통치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왜 신탁 통치를 통해서 세계 패권을 잡으려고 했냐면, 기존의 이 제후국가들이, 소련을 제외한 나머지 제후국가들이 말이죠, 세계 4분의 1이 넘는 식민지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국들하고 식민지의 관계를 철저하게 분쇄시켜야 돼요. 전쟁 종료 후에. 왜 종료를 시켜야 되느냐? 미국은 어마어마한 산업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남북전쟁 이후부터 북부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의 엄청난 산업 능력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것에 대한 상품 판로가 필요해요. 통상국가를 원하는 거예요, 미국은. 과거에 이 제국주의 시대에서는 영토 침탈과 자원 수탈이었지만, 미국식의 패권 전략은 뭐였냐? 그것도 일종의 식민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 문화적 침투를 통해서 미국의 의지를 강요시키는 거예요. 즉 뭐냐? 식민지를 분리를 시켜요, 모국으로부터. 그러면 식민지들이 많죠. 이 나라들을 최소 20년에서 30년 동안 키워서 잡아먹는 꼴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이런 식민지 국가들이. 아직 식민지 국가들은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통상 규범 능력을 따를 만한 산업 능력이랄지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이 제후 국가들하고 같이 그 식민지였던 국가에게 들어가서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는 거예요. 보호국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모든 국가들을 미국에 가서 다 제후 국가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신탁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게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가에게 대해서는 공동 신탁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뭐를 하느냐? 단독 지배를 해요. 미국 단독 지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이 패권 전략 종전 후에 미국의 패권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일반적인 식민지 국가들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중국이나 뭐 소련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 신탁 통치를 들어가는데, 미국에 있어서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큰 국가는 미국이 단독 지배를 합니다. 그 나라가 어딜까요? 어디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잘 보세요. 일본, 미국에게 단독 점령됐죠. 일본. 네. 자, 일본 단독 지배 점령했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어디예요? 독일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점령을 했지만 서독은 미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통치가 점령이 돼요. 동쪽은 동베를린은, 동독은 이제 소련의 통제하에 들어가지만, 그래서 서독에다가 뭘 배치하죠? 나중에 나토군을 배치를 합니다. 약 6만 명에서 7만 명을 배치를 해요. 미군이요. 나토라는 이름으로 해서 미군이 거기에 서독에 주둔을 합니다. 일본도 주일 미군이 주도하죠. 애국 군대. 그러니까 미국의 군대가 어느 특정 국가에 주둔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한미군, 미군이 우리 한반도 한국이 주둔하고 있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잘 봐보세요.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절대적이라 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요, 자기에게 전략적 가치가 굉장하다는 큰 국가에 대해서는 자국이 직접 통치를 하면서 자국의 군대를 거기다가 심어 놓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패권 국가가 가지는 하나의 이 큰 우세한 장점이라 할 수가 있죠. 나머지 국가들은요, 전술적으로 뭐 한 200명, 300명 하고 뭐 1,500명, 2,000명, 3,000명을 주둔하지 그렇게 몇만 명 단위로 주둔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할 때 복수 국가들, 여러 국가들하고 같이 이 전술적 여기 전략적 가치가 낮은 국가들은 왜 여러 나라들하고 같이 거기에 들어가서 신탁 통치를 하려고 그랬을까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어요. 매 수십 개 식민지를 다 단독 지배를 할 수 없어요. 그만큼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 국가들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왜?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이나 이런 나라들이 공동 신탁 통치로 들어가면 미국이 혼자 들어간 것보다도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부담이 어떻게 돼요? 부담이 덜겠죠. 그잖아요. 여러 명이서 같이 들어가면 서로 각자 뿜빠이를 조금씩 뿜빠이를 하니까 부담이 적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돼? 미국은 어때요? 그 국가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의 힘이 돈은 무기는 각 국가들별로 통치하는 식민 통치하는 국가들별로 조금씩 나눠서 내지만 실질적으로 뒤에서의 모든 힘 파워는 누가 합니까? 미국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어떻게 돼요? 왕서방이 가져간다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런 것처럼 그 왕서방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게 바로 미국에게 있어서의 전략적 가치가 없는 국가들에 대한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통치 방식을 신탁 통치를 했고, 자기가 가치가 있는 국가들은 일본이나 독일처럼 소독처럼 단독 지배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소련하고 미국이 공동 신탁 통치를 했어요. 1945년부터 시작해서 55년도에 신탁 통치에서 이제 풀려지게 되는데, 오스트리아는 미국, 독일하고 같이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신탁 통치를 하게 되는데, 오스트리아는 국내에 있는 이 좌우익의 정치 파벌들이 굉장히 단합을 합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요. 그래서 독립국가로 55년도에 명실상부하게 연쇄 중립국으로서 독립국가로서의 국가로서 울뚝 서는데, 우리 한국은 그와 정반대의 상황이 도래되는 게 바로 이제 우리 한반도, 우리 남한 한국이죠. 이제 한반도를 놓고 미국이 이제 신탁 통치를 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구상을 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 대전 중에 종전 후에, 해방 이후에 40년대, 1945년대, 46년, 47년, 48년 사이에 한반도를 놓고 미국의 지정학적인 전략이 가치가 막 바뀌게 돼요. 요동을 칩니다.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아니라, 전략이라는 게 미국의 패권이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미국이 상황별로 계속 바뀌게 돼요. 이게 바로 이제 혼란을 또 야기하게 되는 그 또 하나의 요인인데요. 우선적으로 이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 구상이 최초 어떻게 됐는지 우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 보이시죠? PPT 보입니까? 네, 잘 보입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자, 한반도 신탁 통치를 구상하게 된 최초의 원형 기원이 어디냐? 바로 1942년도 2월 20일 날 그 미국 국무성 국동부에 있는 월리엄 랭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한반도가 신탁 통치를 해야 한다라고 최초로
언급을 한 문서가 바로 이 한국 독립 문제의 모든 측면, 제 측면이라는 이 정책 보고서가 바로 우리 한반도의 신탁 통치의 구상을 하게 된 바로 원형이 되는 그 문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외교사에서. 자, 이 문서가 핵심이 뭐냐? 한국인들은 독립의 의지가 강합니다. 강하나 독립 후에는 근대 국가로서의 그 어떤 성립할 수 있는 근대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예, 식민지 통치를 36년간 받았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 국가를 위해서는 장기간 강대국들에 의한 식민 통치가 여기 신탁 통치가 필요하다라고 그 문서에서 역설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그러한 유령 정부, 그림자 정부를 절대 인정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 미국이 인정하게 되면 영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 국가들 그리고 소련 이런 나라들끼리 이해관계가 깔려서 이 전쟁을 할 때 일본하고 또 저기 어디죠? 독일하고 전쟁을 할 때 그 연합국의 공조 틀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냐? 일본에게 승리를 쟁취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승리가 완전히 굳힐 때까지는 한국에 대한 독립을 보장하거나 해주겠다라고 이 발언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이 문서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랭던이라는 사람의 한국 독립 문제의 제 측면이란 정책 보고 1942년 2월에 나온 이 문서가 결국은 한반도가 신탁 통치라고 하는 그 엄청난 회오리 바람으로 휘말리게 되는 최초의 그 입구가 어디냐? 바로 이 월리엄 랭던에 의한 정책 문서입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 좀 인지할 필요가 있으세요. 숙지할 필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영국의 그 당시에 이든 외상이 있어요. 외무장관, 영국의 외무장관을 미국으로 백악관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전쟁을 어떻게 잘하면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과 그 다음에 신탁 통치를 우리 미국 정부는 그 종전 후에 신탁 통치를 좀 강하게 해야겠다. 그런 것에 대한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든 그 저기 외무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해요. 오케이, 각하의 그런 신탁 통치 제안에 대해서 우리 영국 정부는 원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죠. 자, 그래서 이때 신탁 통치 중에서 인도차이나 반도는 프랑스가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그때 독일에게 완전히 침략 정복을 당해가지고 영국의 망명 정부를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인도차이나나 한반도는 신탁 통치를 한 오랜 기간 해야 된다라고 그 이든 외상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최초로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대통령 입에서 직접 나온 게 바로 영국의 이든 외상하고 나눈 대화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다 기록이 다 남아 있으니까요. 자, 이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카이로 회담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1943년 11월 27일 날 이집트 카이로에서 장개석과 영국의 처칠과 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 명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왜 갑자기 장개석이가 거기에 초청이 됐을까요? 좀 그렇지 않나? 이 영국이나 미국은 굉장히 백인 우월주의 국가들이고 굉장히 자기들이 근대 국가의 뭐 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목에다 힘주고 다니고 막 그런 국가인데 저 동양의 그 확인종의 땅덩이만 컸지 힘도 하나도 없는 그 저기 종이 호랑이 같은 나라의 원수라고 하는 장개석이를 카이로로 초청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태평양에서
태평양 정세에서 중국을 희생양을 삼기 위한 거였어요. 미국의 입장이 그렇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장개석을 초청한 이유는 군사적으로 장개석 정권을 일본군과 더욱 격렬하게 싸우게 해서 미국의 군사력, 미국의 군인들, 병력들을 희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이 바로 이 카이로 회담에 갖는 미국 쪽의 의였습니다. 우리 한국을 독립시키겠다는 그거는 아주 부수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중국을 강대국처럼 대우해 준 척 하면서 미국의 전술적, 전략적 품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해서 일본과 적극적으로 싸우게 해서 일본에게 많은 타격을 주되, 대신 반대급부로 미국이나 영국의 병력들이 희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아주 그 여우 같은 그 전략이었죠. 자, 그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당시에 이 중국 대륙에는 일본군이 약 100만 명이 중국 대륙을 다 깔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오키나와부터 시작해서 이 태평양, 서태평양 이쪽 지역은 일본에 의해서 대부분 다 봉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장개석이가 무기를 해외로부터 도입을 하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상이 다 봉쇄돼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평야지대는, 해안을 끼고 있는 평야지대는 다 어떻게 돼요? 일본군이 점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량이나 무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 어떻게 됐어요? 버마, 미얀마 전선을 통해서, 거기는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영국, 미국이 장개석한테 이 무기를 지원해 주는 무기 창구 역할을, 루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개석이를 초청을 해서, 야, 우리가 무기를 원하는 대로 지원해 줄 테니 그걸 가지고 일본군하고 싸워라. 너도 이 국제의 최고 정상회담에 너 초청했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돼요? 장개석이 굉장히 울줄합니다. 아, 이거 각하가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열심히 싸워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왔어요? 장개석 부인 송미령이라는 여자가 옵니다. 영부인이죠. 자, 이 송미령이라는 여자는 이 자기 두 위에 언니 송경령, 송칭링이라고 해가지고 위에 큰 언니, 작은 언니가 셋째인데, 이 셋째들이 다 중국의 기라성 같은 현대사에, 근현대사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기는 이 사람들인데요. 이 송미령이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 영어를 유창하게 잘했구나. 머리가 너무 좋아. 여자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정말 똑똑해요. 미모도 괜찮고 영어도 잘하고 그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합니다. 이 여자가, 이 영부인이, 이 송미령이라는 영부인이 장개석의 통역관으로 카이로 회담을 가게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국제회담에서는. 그러나 이 송미령이는 워낙 이 달변가기 때문에 통역관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3개국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처칠 수상 옆에 앉아 있습니다. 왜 처칠 수상 옆에 앉아 있느냐?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진 많이 봤을 겁니다. 카이로 회담 하면은 그 사진이 나와요. 맨 처음 가에는 왼쪽에는 누가 앉아 있냐? 장개석, 그 다음에 루즈벨트, 그 다음에 처칠, 그 다음에 송미령이 앉아 있습니다. 이 송미령이가 장개석이가 중국어로 이야기를 하면 통역을 해줘요. 그런데 왜 해필이면 처칠이느냐? 처칠은요 굉장히 보수주의적이에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루즈벨트나 장개석이가 무슨 말하면 계속 찐따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송미령이가 옆에서 어떻게 되냐? 아이, 그래도 명문 이튼 스쿨 나올 출신인데 총리 수상께서 그렇게 좀 쫀쫀하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좀 미인계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막 좀 애교도 부리고 막 이렇게 해요. 가지고 이 처칠이 굉장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여자에 약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보통.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송미령이가 막 때로는 자존심 긁었다가 또로는 막 웃게 치켜 세워졌다가 막 하니까 이제 어디서 빛을 발하느냐? 한국의 신탁 통치 문제에 대해서 송미령의 그 통역 외교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영국은요 식민지를 대거 거느린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 회담에서 어떤 한반도라고는 보이지도 않는, 알려지지 않는 그 조그마한 나라를 뭐 독립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처칠은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왜? 자기 식민지 국가를 거느리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틈을 보여주면 자기가 거느리던 식민지 국가들에 대해서 통치에 대한 어떤 그런 명분과 정당성이 상실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그 한국에 대한 독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송미령이가요 끊임없이 옆에서 찔러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독립시키겠다라는 인듀 코스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거는 적절한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는 뭐냐? 이 말 속에는 이미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in due course란 말은 적정한 과정을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라는 의미인데 과정과 절차라는 의미는 바로 뭘 의미하냐? 신탁 통치를 전제로 한다는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이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in due course 무슨 절차야? 뭐 절차가 어떤 절차를 밟기로 그래? 그 절차가 뭐냐? 신탁 통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미국이 제안을 했죠. 자, 그런데요. 송미령이나 장개석이가 왜 카이로 회담에서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를 끊임없이 주장을 했느냐? 여러분 좀 뭔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중국이란 나라가 그 어마어마한 국제회의 정상회담에 그 중국의 일개 성보다 작은 그 조그마한 나라를 식민지를 계속해서 신탁 통치 뭐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막 주장을 합니다. 때로는 처칠하고도 막 언쟁 오고 가기도 해요. 장개석이가. 루즈벨트는 장개석 쪽을 지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카이로 회담이 1947년 11월 달에 열렸죠. 말에. 그런데 그 7월 달에 1943년 7월 달에 카이로에서 미영 중이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던 김구 주석이 그것을 정보를 입수를 합니다. 그래서 김구식 선생, 김규식 선생, 조수왕 선생들이 어떻게 돼요? 장개석을 만나서 공식적으로 만나서요. 우리 한국의 독립 문제를 거기에 가서 의제로 상정시켜서 공식화시켜서 우리 독립을 좀 보장해주도록 국제적 회의에서 좀 보장할 수 있도록 좀 어필을 해주십시오. 읍소를 합니다. 읍소를. 몇 번 만나요? 한 번 만난 게 아니라.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렇고 그 뒤에서 또 음지에서 누가 백업을 하느냐? 여러분 김원봉 선생 아시죠? 김원봉 아시죠? 약산 김원봉 선생. 조선 의용대장 하셨던 그 김원봉 장군이 있는데 그분의 부인이 조선 의용대 부녀대장이었거든요. 그 박차정이라는 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박차정 여사는 부산 동래 출신이에요. 부산 동래. 약산 김원봉 선생은 경남 밀양 사람이고요. 박차정 여사가 송미령 영부인을 끊임없이 언니 하면서 이 우리 한반도 한국 독립 문제를 끊임없이 호소를 합니다. 이거는요 우리 어떤 역사 교과서도 지금 없어요. 지금 제가 방금 말하는 이 내용들이. 김원봉 선생의 부인이었던 박차정이라는 장군이라기도 하고 여사라고 하는데 박차정이라는 그 독립운동가가 남편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했으니까요. 이분이 송미령이를 그렇게 이 공간을 집을 들락달락하면서 저기 뭐냐 언니야 니 저기 카이로 회담에 그 통역하러 간다며 우리 조선인들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냐. 국제회의에 가서 의제로 상정될 수 있도록 언니가 영어로 좀 그 사람들을 구워 삶아 달라. 그만한 능력과 똑똑하지 않느냐.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박차정 여사가 송미령하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끈끈한 관계였거든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시간 관계상 다를 못합니다만은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한반도에 대한 조선에 대한 이 독립 문제가 바로 카이로 회담에서 정상 의제로 올라가게 된 결정적인
음지에서의 백업을 누가 했느냐? 바로 박차정 여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뭐 김범봉 뭐 빨갱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은 빨갱이는 아니고요. 진보적 민족주의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월부를 하게 된 것도 국내 여러 복합적인 사정에 의해서 월부를 하게 됐지만 어쨌든 간에 김범봉 선생도 해방 이전까지는 독립투쟁을 위해서 정말 어, 모든 것을 다 살신성인했고 또 거기에 부인 박차정 여사도 이 카이로 회담의 정상 의제로 올리는데 음지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박차정 여사님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운동 여기 우리 한반도 문제가 카이로 선언에서 거기에 의제로 이제 정식 선언문에 들어갔죠. 적절한 시기를 거쳐서 한국을 독립국가로 하겠다. 자, 그 이후에 또 일본이 이제 실질적인 전세가 불리해지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5년 5월 달에는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되죠. 일본은 이미 43년 후반부터 이미 전세가 역전이 됐다는 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어요. 아, 우리가 저지 일본 미국한테 이길 수가 없구나.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연합국은 전후 질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또 45년 2월 달에 얄타에서 회담을 합니다. 이때 한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이죠. 한국을 통치를 20년에서 30년 하겠다라고 필요하다라고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당시에 연합국들은 다들 그 동의를 하죠. 그러다가 45년 7월 달에 이제 이 정식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 해가지고 마지막 총정리를 어디서 하느냐? 바로 포츠담 회담, 독일 서독에 있는 포츠담에서 회담을 합니다. 이때 얄타에서 이 서로 간에 서로 의견 교환을 했던 것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결의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한다라고 다시 재천명한 게 바로 포츠담 회담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됐어요. 자, 해방이 됐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일본이 왜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을 했을까요? 원자포탄 2대 맞았다고 그때 행복을 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요 1944년 후반기부터 이미 전세가 미국에게 역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일본은 여기 전쟁 총사령부가 대본영이거든요. 대본영. 일본군 대본영에서 도쿄에 있는 대본영 지하 빵카에 있는 대본영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패전을 하더라도 명예롭게 패전을 할 것인가? 그거를 또 한쪽에서는 참모들이 연구를 합니다. 거기서 우카키 마사치라는 그 육군 소장이 종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초안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게 만드는데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일본이 미국에게 단독 지배를 당하면 일본은 모든 것이 다 끝장난다. 단독 지배를 거부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에게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소련을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같은 연합국, 미국과 소련이 같은 연합국이었지만 보니까 이 두 국가가 묘묘하게 이렇게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일본에 있는 이 최고의 그 엘리트들은 그걸 다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네들을 계속 이간질시키려고 일본이 굉장히 머리를 씁니다. 결국은 결과는 좀 말하면 그게 먹혀들어서 대성공을 거둬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 핵폭탄을 2대 맞았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가 되는 게 우리는 그것이 주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고 그건 아주 지엽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일본의 단독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이 굉장히 소련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항복을 하려면 진작 했죠. 독일이 항복을 때 항복했어야 됐죠. 그러나 일본이 계속 질질질 끕니다. 그러면서 소련을 참전을 시키도록 유도를 해요.
그게 일본이 패전 전략이었어요. 그 패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패하더라도 어떻게 패망할 것인가를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천황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소련이 참전을 8월 9일 날 참전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미국하고 소련하고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만주 지역, 중국 북부 지역, 한반도 이쪽 지역을 소련이 해방군 자격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한반도 북부를 점령하게 되죠.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일본의 북부 지역이었던 저 쿠릴 열도부터 해서 사할린도 소련이 먹습니다. 자, 그런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돼요? 서로 팽팽하게 계속해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49년대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올라가게 돼요. 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이 중국이 공산화됐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에 굉장히 신기한 타격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가치가 지정학적 가치가 갑작스럽게 급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그랬어요. 다시는 전쟁하지 못하게끔 완전히 아작을 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어요. 아주 힘이 없는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는데 소련의 강력한 어떤 그런 공산화 추진, 중국 대륙의 마오쩌둥에 의한 공산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무력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코수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식한 말로. 일본을 완전히 구석기 신석기 시대로 19세기 신석기 시대로 만들려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요. 그런데 말이죠. 주변의 군사 지정학적 상황이 이게 소련과 중국이 이게 공산화가 돼버리니까 일본을 방패로 삼아서 미국의 안전을 유지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일본을 다시 재무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돼요? 해상자유대, 육상자유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첫 번째 한국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내죠. 거기서 역할도 하고요. 두 번째 월남전에서 한국전쟁에서 월남전을 통해서 일본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은요. 산업 이 미국의 공습을 받다 하지만 일본의 실질적인 산업 시설은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3, 4년 사이에 이 한국 전쟁을 뒤에서 백업할 수 있는 무기, 생산 이런 것들이 바로 가동했을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일본이 경제를 살리는데 엄청난 큰 하나의 덕을 본 거죠. 그다음에 또 월남전도 있고요. 자, 이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주변 사강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신탁 통치한 오보 사건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신탁 통치한 오보 사건으로 들어가는데 모스크바 회의가 이제 1945년 12월 27일, 26일 뭐 어간에 회의가 열립니다. 열리게 되는데 그 전에 9월 달에 런던에서 미국, 영국, 소련, 중국, 그다음에 프랑스 5개국의 애무장관 회담을 열려요. 이 애무장관 회담도 똑같이 전후 질서를 어떻게 잘 구축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이 회의의 주인공은 누구냐? 세 국가였어요. 미국, 영국, 소련이었어요. 실질적인 영국은 뒤에서 그냥 얼굴 마담을 하고요. 실질적인 것은 미국과 소련이었어요. 런던에서의 애무장관 회담을 그랬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저기 보세요. 여기 밑에 PPT를 보면 소련의 요구 사항 보이죠? 영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소련이요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왜? 야 나도 전순국가 우리 연합국으로서 나도 많은 그 기여를 했지 않느냐? 내 몫을 달라. 이 소련이 좀 욕심을 부려요. 얄타 회담에서도 좀 많은 좀 정치적 여기 영토 할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런던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 세 가지를 요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기 누구죠? 미국에서
너 임마 얄타 회담에서 네가 챙겨줄 만큼 챙겨줬지 않느냐. 이거 또 무슨 욕심을 내냐. 이 세 개 지역은요. 미국에게 있어서 미국과 영국에게서는 군사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터키 다르나네스 해협이나 리비아 트리폴리 이쪽 지역은요. 일본, 러시아, 소련의 흑해 함대가 크림반도에 있는 흑해 함대에서 이 터키와 그리스 해협을 지나서 지중해로 나가는 그 길목들이에요. 그 길목에 있는 주요 지역을 소련 자국에게 할양을 해달라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이 가능하겠어요? 바로 노우를 하죠. 여기에 스탈린은 격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십시오. 자, 영국 런던 외무장관 회담에서 거절을 당해요. 소련의 요구를 미국이나 영국이 거절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스탈린이가 그 당시에 극동 주둔 소련군한테 북한 공산화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착수해라라고 비밀로 여기 명령을 지령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중국 마오쩌둥에게 국공합작을 다시 재개하라고 또 스탈린이가 또 지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지령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이 스탈린의 지령이 말 9월 20일 내린 이 지령이 북한에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하나의 결정적인 입구 과정이에요. 입구의 입구. 시작이 된 거예요. 겉으로는 미소 공동위원회다 하면서 계속 뭐 남북한 통일이니 뭐 하지만 남북한 뭐 동시 스타톡지 그 쇼맨십을 부리지만 뒤에서는요 서서히 북한의 단독 정부 수립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소련이나 미국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한반도에서는 통합에 의한 단일 통합으로 독립 정부가 들어서기 힘들다는 것을 미국이나 소련은 이미 45년도 이전에 이미 다 알아요. 이미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들이 다 포진했기 때문에 다 알죠. 수를 다 읽고 있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다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데 자 이런 상황이죠. 9월 20일 날 1940년 9월 20일 날 이런 외무장관 런던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 세계 요구안에 거절을 하니까 그 소련 국동군 사령부의 지시를 내려서 북한에서의 단독 정권, 친소 단독 정권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하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근차근 준비가 돼가요. 그 다음에 마오쩌둥에게 제2의 국공 내전을 다시 재개하라고 또 지시를 내립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1945년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 모스크바에서 미용소 3국 외무장 회담이 또 열리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협의한 내용입니다.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거예요. 그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소가 옆에서 백업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미소 공동위원회라는 걸 조직을 해가지고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도록 옆에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임시정부를 통해서 신탁통치를 5년간 실시하겠다라고요. 미국은요 15년에서 20년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소련은요 무슨 소리냐 5년만 하자. 5년 안 되면 다시 5년 더 연임해서 10년으로 하자 최장. 그렇지만 5년으로 우선 못을 박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가면 총선거를 통해서 독립국가를 수립하자는 게 이게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실체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오스트리아는 이걸 그대로 따릅니다.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러나 우리 한반도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해방 전국의 혼란 상황에 있어서 대립과 갈등의 뇌관을 강타하게 된 결정적인 또 하나의 엄청난 큰 사건이 되는데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 신탁 통치한 오보 과정을 내가 한번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탁 통치 오보 호보만 들었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이걸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월 28일 날 모스크바 결의안이 협정 발표가 돼요. 아까 했던 그 네 가지 있잖아요. 자, 그런데 12월 27일 날
태평양 송조지, 이게 태평양 송조지가 뭐냐면 미국 태평양 육군 사령부에서 장병들에게 일간으로 신문을 발행하는 우리나라 국방일보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일간지요. 육군 태평양 사령부의 장병들이 일간지요, 일간지. 자, 그게 이름이 이제 태평양 송조지라는 그 신문 이름이에요. 여기에 이 모스크바에 관련된 그 신탁 통치 관련된 내용들이 보도가 나옵니다. 자, 이 보도가 우리나라의 합동통신사라는 게 있어요. UPI 뭐 이런 게 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UPI 통신 뭐 이런 통신사하고 맺어가지고 이제 보도를 사오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 합동통신사, 옛날 같으면 우리가 연합통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합동통신사에서 태평양 송조지에서 나왔던 보도 기사를 25일자 워싱턴 발로 이 보도를 합니다. 이 합동통신사가 이것을 그대로 누가 받아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민중일보, 중앙신문, 신조선보가 그대로 그것을 보도를 받아 적어서 그대로 신문지에 납니다.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들 이 보는 이 신문이 바로 1945년 12월 27일자 동아일보에서 나온 이 보도 사건이에요. 자, 그럼 이 보도가 뭐냐? 소련은 신탁 통치를 반대를 했어요. 미국은 신탁 통치를 처음부터 4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탁 통치안을 주장을 했어요. 최로는 20년에서 30년. 그러나 모스크바 최종 협정에서는 5년으로 하기로 못을 박았죠. 이 미국이 주장한 겁니다. 소련은 반대를 했어요. 소련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 뭐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해와요. 왜 그랬을까요? 소련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식민지 국가들은 민족 해방 투쟁이라 해가지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그 독립운동가들이 어느 식민지 국가들이나 다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독립투쟁을 많이 합니다. 민족주의자라고 한 사람들 나중에 다 전향해버려요. 변질해버리고. 그런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성향을 가진 독립투사들은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코민테른이라는 국제 공산당 조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통제를 받기 때문에 뒤에서 백업을 해주니까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적으로 격려합니다. 그 해방 이후에 어떻게 돼요? 대중들한테, 국민들한테 절대적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어떻게 돼요? 한반도도 해방 이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성향을 가진 독립투사들이 실질적인 전국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게 바로 45년도 12월 27일까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 오보 사건이 터지면서 1945년 12월 27일 오보 사건 터지면서 전국을 주도하고 있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의 주도권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친일파 혹은 독립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이랄지 이 독립운동가들이나 이 친일파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왜 넘어가게 되느냐? 자, 보세요. 태평양 육군 저기 미국 태평양 송조지에서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정반대 보도가 나갑니다.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고 나옵니다. 소련의 구실은 38도선에 분할하는 데 있다.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 이게 바로 동아일보의 헤드라인의 머릿기사입니다. 완전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이 바로 이 송조지에 그대로 실렸던 겁니다. 이것을 합동통신사가 워싱턴 발로 해가지고 입수를 했어요. 이걸 그대로 받아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 대개 신문이 그대로 톱 뉴스로 이 보도를 냅니다. 자, 그럼부터 어떻게 되세요? 이제 해방 정국은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얼마나 이 사건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면, 자 보세요. 모스크바 상상회담 결정안의 공식 발표가 모스크바 시간으로 12월 27일이에요. 한국 시간은 12월 28일입니다. 근데 12월 28일 뉴욕 타임즈에서는 보도를 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은 12월 28일 날 공식 보도가 나가서 뉴욕 타임즈에서 그걸 가지고 보도를 냅니다. 자, 이 뉴스를 주한 미군정에서는
29일 날 이 결정안을 알게 돼요. 입수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내부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공식 발표는 28일인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 한국의 합동통신사나 이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는 이 모스크바 회의가 공식 발표하기 전에 이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걸 보도 기사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거짓 보도로, 가짜 뉴스로 만들어서 보도를 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단순 보도일까? 아니 모종의 모략에 의한 왜곡 보도일까? 라고 했을 때에 저는 단순 보도라기보다는 이것은 모종의 모략에 의한 이 왜곡 보도라고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100%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정황을 봤을 때 누가 이 보도를 했을 때 누가 이익을 보느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암살을 당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그 암살을 당했을 때 누가 이득을 보느냐가 바로 그 범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정치적으로 말이죠. 송진우가 12월 30일 날 암살을 당합니다. 이거 보도 사건 이후에 이틀 3일 후에. 그다음에 여운형 선생이 또 암살을 당합니다. 저 장덕수 또 암살 당합니다. 김구 선생이 또 암살 당합니다. 이 암살을 당하면 이 암살을 당했을 때 이 누가 이득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런 사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가 암살됐을 때 과연 누가 더 이득을 받느냐? 그것은 이미 범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 해방 전국에서의 이 범인들이 잡혔지만 실질적인 내용 내막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결국은 누가 최종 승자가 되느냐? 바로 이승만의 그 세력들과 그 다음에 누구요? 친일파들입니다. 그러면 친일파들은 바로 이승만 정권은 홍위병 역할을 합니다. 홍위병 역할을 해요. 송진우 선생이 30일 날 암살을 당합니다. 왜? 그 당시에 송진우 선생은 동아일보 사장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보도가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도가 잘못돼서 야 이거는 일방적인 반탁을 하면 안 된다. 이거 신중하게 좀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한마디 했다가 바로 다음날 저녁에 암살을 당해버립니다. 자, 이 모스크바의 이 신탁 통치한 오보 사건이 누구누구 합작품이라고 저는 추론을 하냐면요. 한민당은 어떤 당이냐 하면 김성수, 송진우, 장덕수, 장택산, 유진산 과거에 독립운동도 했지만 대부분 엘리트 친일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돈도 많고 유학도 갔다 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정치력이랄지 이 영어 구사력 또 이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능력 굉장히 빠릅니다. 이 한민당의 기관지가 바로 동아일보에 김성수가 사장으로 있었거든요. 여기 동아일보 실질적인 대표예요. 저기 송진우는 그냥 그 바지 사장이고 그 한민당의 기관지에 있던 동아일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 군정하고 또 미 군정 연합 태평양 육군 사령부 쪽하고 얼마나 유기적인 관계가 맺겠냐는 거예요. 자, 이런 고급 정보를 이 동아일보가 국내 신문의 한 신문사인 동아일보가 그거를 어떻게 다 모스크바까지 가서 파악해 갖고 그걸 다음날 보도 기사 썼어요? 아니 합동통신 송조지의 이 송조지라는 이 군인 신문이 그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알고 그거를 파악을 해서 이렇게 보도 기사를 내냐는 거예요. 이것을 사전에 치밀한 각본이 있지 않고서는 이 오보 사건이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한반도 남쪽에서의 미국의 친미 단독 정권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 세력권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는 뭐냐? 좌익들이 너무나 주도권을 잡다 보니까 이해를 한 번에 거세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익 세력들을 자기 편으로 키워주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오보 사건을 낸 겁니다. 이게 왜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돼가는 거죠. 미국에 있는 이 엄청난 이 천재 두뇌를 가진 전략가들이
이런 걸 다 몰랐을까요? 충분히 다 파악을 합니다. 왜? 한반도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미국한테 중요하게 막 떠오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여기서 소련한테 밀리게 되면 자기의 패권은 이미 침대한 타격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 어떻게든지 몸부림쳐서 자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몸부림으로 좌우합작위원회니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자, 신탁 통치한 오보 사건이 이런 과정에서 오보 사건이 나왔다는 거다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이 오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미 군정과 남한의 정치 세력들의 반응과 이 대응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미 군정에서는요 얼마나 웃기냐면 이 보도 사건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당시에는 미 군정이라는 군사 정권 하에 있었던 언론들이기 때문에 미국에 다 그 보도 검열을 받습니다. 보도 검열을 받아요. 근데 이 모스크바 3상 회의에 대한 협의 내용이 공식적으로 미 군정에서는 29일 날 받습니다. 공식 문서를. 그러나 이것은 이미 27일 날 동아일보나 이 4대 일간지, 5대 일간지 다 나가잖아요. 근데 이 보도 검열을 다 해요. 미 군정 하에서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다 패스를 시켜줬어요. 사전 허가를 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 군정 입장에서 이미 다 이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 국무성, 해군성, 육군성, 삼성조정위원회, 그다음에 태평양 메가더 태평양 육군사령부, 미 군정, 한민당 이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합작품이라고 저는 추론을 하겠습니다. 추론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100% 정확한 자료는 증거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발굴을 하다 보면 언젠가 나올 거라 봅니다. 그러나 지금 합리적인 추론을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요, 미 군정은 그것을 그냥 방관합니다. 바이스탠더 입장에 섰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1942년 3월 달에 모스크바 협정에 관련된 내용을 소련 타스 통신이 보도를 했어요. 이제 올바른 보도를 나간 거예요. 한국에서 남한에서 이 오보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소련의 타스 통신 기관지인 타스 통신에서 신탁 통치를 주장한 것은 미국이었고 거기에 반대한 것은 우리 소련이었다.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걸 이제 타스 통신에서 보도를 하니까 이 타스 통신이 국내로 남한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미 군정에서 철저하게 막습니다. 이 보도가 남한 사회로 이 보도가 나가게 되면요, 남한 사회 어떻게 되겠어요? 미 군정이나 이 한민당이나 이쪽 세력은 어떻게 돼요? 걷잡을 수 없는 이 코너에 몰리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킵니다. 타스 통신의 기사 내용이 국내로 유입되지 남한 저기 사회로 유입되지 않도록.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자, 1904 그래서요. 이 미 군정은 당시에 방관자 입장에 있었거나 혹은 이 타스 통신이 국내로 보도되지 않게끔 금지하고 철저하게 막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때 자익 세력은 어땠느냐? 처음에는 찬탁을 했어요. 처음에는 반탁을 하다가 박헌영이가 남로당 박헌영이가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평양에 가서 전후 사항을 보니까 이게 신탁 통치하니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었고 실질적인 정부 수립을 하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박헌영이는 다시 1월 달에 다시 넘어와서 1월 3일 날 이 선언을 합니다. 뭐냐? 실제로 알아보니 신탁 통치라는 게 식민지가 아니더라. 임시정부를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세우고 나서 그걸 세우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서 그것을 백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저기 뭐죠? 신탁 통치도 5년간 자립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배양이 될 때까지 옆에서 백업을 해주도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신탁 통치다. 이것은 아니다. 잘못된 거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남한의 좌파 세력들은 이 모스크바 3상 회의에 대한 총체적인 지지 성명을 합니다. 자, 이 지지 성명이 결국은 이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반대로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우익 세력들, 이승만이나 이런 우익 세력들은 철저하게 반탁을 합니다. 이건 또 하나의 식민지다. 우리가 36년간 일제 식민 통치 받았는데 또 식민지 통치를 받으라는 거냐? 이건 우리는 반대를 한다.
그래서 계속 그 신탁 통치는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전국을 주도하는 전국을 여기 그 태풍처럼 여기 휘몰아치게 되는 하나의 키워드가 이제 확 떠오른 거죠. 그때 김구 선생이나 저기 이승만이나 또 김규식이나 뭐 이런 여운형 이런 사람들이 나름의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대한 그 결의안을 냉정하게 좀 봤어야 자세하게 그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과거 식민지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신탁 통치라는 용어 자체가 제2의 식민지라고 하는 하나 변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하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을 말하면 친일파들이 결국은 가장 최대 수혜자가 바로 친일파입니다. 왜냐? 좌우익이 찬탁이나 반탁이나 이렇게 서로 대립하면서 그 대립하는 그 음지로 누가 들어와요? 친일파들이 지하에 있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어느 편으로 들어서요? 우익 쪽으로 편입이 돼요. 그러면서 친일파들이 적극적으로 반탁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얘들은 애국자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 결의안의 오보 사건으로 인해서 해방 전국의 혼란함과 한국 전쟁을 통해서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바로 친일파라. 이게 우리 민족의 우리가 지금의 이 대한사랑이라는 역사 광복 운동 찾기가 왜 이 그런 조직이 대한사랑이라는 조직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탄생할 수밖에 없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기존 토대가 바로 이 모스크바 삼상 오보 사건으로 인한 좌우익의 극한 대립과 갈등 여기에 친일파들이 우익 세력에 서서 반탁 운동을 주장하면서 애국자로 변신하면서 거기서 다시 또 한국전쟁에서 점프해가지고 결국은 동작동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그러한 행운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는 그런 세력들이 또 한국을 역사학계를 주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배경이 됐고요. 이거는 우리 민족사에서 엄청난 큰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보 사건을 제대로 주목하지 않으면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해방 전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주 언론사에 대한 단순 오보 사건이 아닙니다. 굉장한 큰 사건이에요. 신채호 선생이 저기 묘총의 난을 2000년대 최대 사건이라고 했지만 정원식이라는 박사는 현대사에서 최대 사건은 바로 이 오보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전쟁이 어쩔 수 없지만 자 그러면 이제 이 좌익 세력은 나중에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는 조직을 만들게 돼요. 좌익의 조직. 그 다음에 나중에 우익 세력은 뭐예요? 비상국민회의를 만들었다가 남쪽의 남조선 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좌익과 우익이 이제 대도권 차원에서 완전히 어떻게 돼요? 대립과 갈등의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평행선이 가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한국전쟁에서 만나게 돼요. 그 한국전쟁이 다시 또 어떻게 또 거기서 세포 분화가 됩니까?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반공국가를 가면서 또 좌우익에 또 나눠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지금의 보수와 진보가 그렇게 생깁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당 계보에 대해서 한국 정당 정치라고 하는 그 기원과 그 계보를 바로 이 해방 전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히 이 시간에 이걸 더 강조하게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모스크바 삼상의 신탁통치 오보 사건은 해방 전국에서 좌우익 갈등의 내관을 강타해서 남북한 단독 정부와 한국 전쟁을 잉태시켰다. 그 잉태시키는 데 있어서 최대 수혜자는 누구였냐? 한국 전쟁에도 최대 수혜자는 누구였어요? 친일파였어요. 해방 전국의 갈등과 대립의 갈등에서 최대 수혜자는 누구였어요? 친일파였어요. 자, 그러면 신탁통치 오보 사건이 갖는 나비 효과는 뭐냐? 결국은 이 나비 효과가 파장을 일으켜 가지고 큰 사건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이제 나비가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형상화해서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이 신탁통치가 갖는 이 나비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한국 전쟁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 한국 전쟁에서 끝나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자, 북한 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간에 가다가 결국은 48년 9월 9일 날 북한 정권이 수립됩니다. 자, 남한 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익과 우익이 평행선을 계속 가요. 중간에 조금 중도 좌파 또 저기 뭐야 중도 우파 김규식 선생, 영훈현 선생이 만들어서 좌우익 합작을 통해서 통일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통일 국가를 수립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이것도 결국 여운현 선생의 암살로 좌우익에 대한 그런 통합을 도모하려 했던 우익 운동도 결국은 좌절되게 맙니다. 자, 그러면서 미소 공동위원회도 1차, 2차를 했지만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국은 결렬이 돼요. 결렬된 이유는 뭐냐?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반탁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련의 입장에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의안에 대해서 반탁을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이 미소 공동위원회에 그 애들 참여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에 참여시킬 수 없다. 그 반탁하는 애들은 배제시켜야 된다. 미국은요, 아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게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다. 반탁을 했어도 들어와도 받아줘야 된다. 이 의견이 팽팽히 맞서다 결국 결렬이 돼요. 이게 바로 미소 공동위원회 1차, 2차의 이 반탁과 찬탁한 세력들을 포함시킬 것이냐, 배제시킬 것이냐가 바로 결렬되게 된 그 회의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 그래서 나중에 47년도에 결국은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47년도 말에 11월 달에 유엔으로 이첩되면서 한반도의 총선을 통해서 정부를 수립하자. 신탁 통치를 안고요. 신탁 통치는 이제 미국이 포기해버려야 돼요. 이것을 이제 유엔으로 상정을 해버립니다.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이 한반도 문제를 저쪽 신탁 통치 유엔으로 상정을 해버립니다. 유엔에서 뭘 어떻게 하느냐, 총회에서 그러면은 남북한 총선을 통해서 정부 수립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한국 임시위원단이 꾸려지게 되고 그것이 48년도 1월 달에 들어옵니다. 근데 소련은 북한으로 그래서 들어오게 못하게 해요. 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였거든요. 남한은 2배가 더 많아요, 북한보다. 그러면 총선거를 하면 누가 국회의원이 의원들이 더 많아요? 남한 출신들 의원들이 많겠죠. 그러면 이 남한 출신들 의원들은 누구예요? 다 친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불리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입김과 세력권이 제약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에서는 거부를 하죠. 이건 불공평하다. 무슨 인구 비례 총선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국에서 다시 유엔에서 소총회를 열어가지고 남한만에 총선거를 실시해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그게 바로 1948년도 5월 10일 날 총선거가 50총선거가 바로 거기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 세력들이 있어요. 바로 제주도 남로당의 200~300명이 주도해서 일으킨 게 뭐였어요? 봉기가 바로 4.3 사건이죠. 분명히 4.3 사건은 제주도당 남로당 지구위원들이 거기 요원들이 처음에는 파출소를 습격하고 반대를 했죠. 경찰들 죽이고 했죠.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놈들을 때려잡겠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을 약 3만 명을 학살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4.3 사건이에요. 최초는 좌익들이 50선거를 반대한다고 해서 명분으로 일으켰던 봉기가 결국 이놈들은 김달삼이라는 총사령관 이놈은 나중에 48년도 8월 달에 북한으로 해주로 도망갑니다. 나머지 이 3만 명에 있는 이 제주도민들이 엄청나게 학살을 당해요. 누구한테? 미 군정의 지휘하에 한국군과 그 서북 청년단, 그 어영 청년단들이죠. 이응원군이라고 하는데 이놈 세력들에 의해서 제주도민들이 약 3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거기에 다시 또 반작용 튀어나온 게 뭐예요? 요순 사건입니다. 요순 사건 어떻게 돼요? 토벌하러 가라 했죠, 제주도. 아, 그죠. 우리 토벌한다는 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씨를 다 말린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토벌을 할 수 없다. 우리 같은 민족끼리 어떻게 죽이느냐.
그래서 항명해서 일으킨 게 여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승만 정권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반민특위. 반민특위 했다가 자기의 홍위병 세력들을 다 때려잡으니까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면서 결국은 해체시켜버려요. 49년도 8월 달에.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김구 선생도 48년 8월 달이 아니라 49년 8월 달에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김구 선생은 6월 29일 날 안두희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자, 이 모스크바 이 삼상회의 대련의 이 오보 사건이 결국은 한국을 좌우익의 갈등이라는 내관을 강타를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분열과 갈등을 하면서 결국은 식탁 통치가 미국이 포기하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정권 이어서 북한도 단독 정권 그래서 남북한 간의 정치적 군사적 분단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어때요? 한국 전쟁으로 귀결이 되죠. 거기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은 세력이 바로 친일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전쟁에서도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세력이 바로 친일파들이에요. 일본군 출신들, 일본군 장교 출신들이 결국은 한국 전쟁에서 3년 동안 큰 역할들을 해가지고 거기서 애국자로 변신하면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그런 영예를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이어온 이 역사의 어떤 고도한 흐름 속에서 물줄기를 바꾸는 것은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서 물줄기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요. 큰 조그마한 사건. 여러분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건 뭐예요?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이 기초가 돼가지고 히틀러가 전체주의 국가로 나치로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거 어떻게 보면 사소한 사건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보 사건도 사소한 사건이 불과해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건이 오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그것을 또 우리 남한의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태를 냉정하게 판단과 바라보지 않고 그냥 감정에 휩쓸려서 자기의 세력권만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분단이 되면서 한국 전쟁으로 귀결이 되고 김구 선생이 나중에 남북 연석회의 하러 올라갔을 때 그 전에 뭘 한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후회를 해요. 반탁을 했던 게. 결국은 내가 주도했던 이 반탁이 결국은 남북한의 이 대결 국면으로 분단으로 고착화시키는데 하나의 큰 계기가 돼버렸구나.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뉘우치는 차원에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마지막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를 쏟기 위해서 48년도에 5월 달에 6월 달에 저기 평양에 가서 남북 연색회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김구 선생은 김일성에 의해서 유혹만 당하고 아무것도 건진 것이 빈손으로 38선에 넘어옵니다. 김구 선생은 이때 자기가 얼마 못 살 거라는 것을 이미 간지했다고 해요. 남한 전국 속에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점점점 좁아지면서 결국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그게 시간의 문제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이미 그걸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6월 29일 날 경교장에서 안두희에서 암살을 당하죠. 결국은 그 김구 선생의 암살이 결국은 죽음이 결국은 한국 전쟁으로 나아갈 거라는 걸 이미 다 그 선생은 김구 선생 이미 알고 있었죠. 결국은 전쟁으로 귀결될 거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한반도는 그 당시에 철저하게 강대국 정치의 철저한 희생양이 됐었고 그리고 내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국내 정치 세력과 강제 지도자들이 냉정한 사태 파악 능력 결여로 단합된 어떤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것이 참 엄청난 그런 통안의 좀 그런 안타까움이고요. 그다음에 친일파의 해방 전국 속에서 최대 수혜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일파. 결국 뭐냐?
반탁 운동을 하면 독립 세력이고 반소련 세력이고 애국주의고 우익이다. 그런데 말이죠. 찬탁을 주장하게 되면 식민지의 연속이다. 그리고 매국이다. 그리고 소련의 노예가 된다. 이것이 좌익이다. 라고 이렇게 도식화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가 해방 이후에 해방 정국을 강대국에 의해서 놀아난 그런 무대 위에서 우리는 광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 광대가 이 무대가 어떤 무대인지를 몰라. 국제 정세의 국제 무대가 이 미소간의 이 만들어 놓은 이 판 자체가 어떤 판인지를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읽었던 사람은 이승만이었지만 그 이승만은 그 판을 읽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력력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끝없이 치고 나갑니다. 이게 바로 해방 전국 속에서 우리 한민족이 갖는 큰 아픔이자 비애고요. 이게 이 해방 전국 속에서 제대로 이렇게 핸들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한국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나눠서 끊임없는 소모전을 하죠. 또 우리나라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불구하고 좌우익의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해서 다 모든 것이 무산돼 버렸죠. 결국은 거기서 잉태된 게 뭐예요? 바로 친일파들의 부활과 한국 전쟁이었다는 것.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